정윤태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리풍치 정연태입니다. 여러분 SNS를 통해서 가끔 적을 받아보고 계신 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 말들은 앞에서 황교안 대표님도 그렇고 또 이 행사를 주최하신 조경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사실 핵심만 얘기하면 10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만 또 회의 토론회가 또 형식인 만큼 그게 맞춰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할 부분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국민 토론회 개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 새로운 돌파구로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정당에서 발의한 부분과는 좀 다른 내용의 주장들이 오늘 이 토론에서 많이 제기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비례대표 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문화가 좀 절실했는데 그동안 이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셋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그 실체를 좀 파헤쳐야 되는데 그동안 이 부분 속에 속해져 있는 내용들을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냥 패스트 트랙을 막기 위한 작업만 했지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파헤치는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속에 숨겨진 내용들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 그 계산 공식이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6개 공식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여기에 무슨 꼼수가 숨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계산 공식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나온 계산을 또 하고 수차례 거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공식을 보면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좀 파헤치려면은 뒤에 가서는 어차피 복잡한 숫자를 좀 여러분하고 마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정개특위위원장 심상정 의원이 자기 스스로 그 복잡성을 인정하고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많이 다루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그 아웃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례대표제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그 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소개한 석패제도 법안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토론의 쟁점 사항들이 그럼 무엇인가 하는 그 쟁점들을 리스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개의 공식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수치와 함께 그 계산의 문제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만약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이 선거제도가 어떠한 패턴으로 나타날 것인가, 새로운 선거 이 구토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정당 지지율과 지역선거 당선인 수와 연계해서 어떻게 계산되어서 어떤 이 결과가 국회 의석수가 배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유한국당에 드리는 저희 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한국당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황교안 대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례대표제도는 처음에
분야별 전문 인력을 발굴해서 국회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청년 등과 같이 오해된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을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했다는 장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비례대표 제도의 본래의 도입 취지와 목적은 사라지고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을 일으키는 등 부패 온상이 되어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심어줬습니다. 또한 여러분 알다시피 통진당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석기와 김재현과 같은 국가 반 세력이 국회에 침투하는 통로로 이용된 바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 하에서는 아동 성폭력 전과자, 마약, 강도 등의 중범죄 전과자들은 물론 간첩까지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투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지만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완전 깜깜이 투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로 입성하는 통로에 블랙홀이 뚫려있는 셈입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이제 지역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분야별 전문가나 소외 계층을 정치인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폐단이 더 큽니다. 따라서 저 개인으로서는 비례대표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 책자는 인시에 좀 일찍 들어가야 되고 해서 제가 미리 보내드린 자료로 출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오늘 발표한 용으로 따로 좀 준비를 했는데 그 골격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서 저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비례대표제 폐지 관련 찬반 주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제 폐지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이에 편성하는 집단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토론 과정에서 우리 토론자들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반면 비례대표제 폐지에 찬성하는 정치 집단은 사실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인구수 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7명 또는 194명이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에 비해서는 너무 많다는 얘기죠. 과연 비례대표제 폐지가 현행 법률상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지금 한쪽에서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 비례대표제도가 헌법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에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비례대표제는 이미 도입되어 실시되어 오는 과정에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미 중단된 사례가 2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 폐지는 여야 합의만 되면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 법안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패스트 트랙을 어떻게든 중단을 시켜야 된다고 끝까지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패스트 트랙을 통과한 법안은 레일비를 떠난 기차와 같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 판단으로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봅니다. 정개특위 활동도
이번 6월 달이면 끝납니다. 이것도 연장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면은 6월까지 지금 정제특위에서 법안 심의를 끝마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법안의 내용이 뭔지는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서 90일 이내에, 그리고 국회 본회의로 가서 60일 이내에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과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내분으로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출발한 기차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하면 10월 달에도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 법안의 주요 골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첫 번째 나옵니다. 선거 연령을 지금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건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한 토론도 없이 이 법안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하나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18세 연령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63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겨납니다. 지금 청년 18세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다음 선거는 끝난 겁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지역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기준을 5대1을 틀을 깨고 지금 3대1로 틀을 바꿔서 225명 대 75명의 비례대표 의석수로 가자고 하는데 결국은 75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는 국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100% 연동형을 한다고 하더니 너무 저항이 크니까 이제 50% 연동형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50% 연동이 뭘 의미하는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실제 공식을 들여다보면은 그 50%조차도 속임수예요. 안에서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체적인 신뢰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장은 사실 말이 준연동형이지 이건 완전 짝퉁 연동제입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이 비례대표 수를 결정하고 나면은 번역별로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6개 번역으로. 그리고 또 번역별로 석표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배당 조건으로 지역 의석수를 5석 이상 또는 3% 이상의 정당 지지율을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유섭 의원님 여기 오셨습니까 혹시? 정유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113명 전원이 서명한 대체 법안으로서 아까 조경태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지역 선거에서 여성 30% 이상 공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지금 253석에서 270석으로 17석을 더 늘려야 되는데 여러분 줄이는 것도 어렵지만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이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반대를 위한 대안으로 급하게 내놓은 법안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차라리 지금 조경태 의원이 발의하고 주장하는 비례대표제도만 폐지하는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53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다음은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석표의 법안을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1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제도인데 사실 이거는
영호남에서 이 싹쓸이 선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호남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하나도 없고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저쪽에 민주당이 갑니다.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정운천 의원이 당선된 사례도 있고, 우리 또 여기에는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라도에서 당선된 의원이 한번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이죠. 이 준연동형 이게 들어가지면은 투표를 하자고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생겨요. 뭐냐면 투표율이 적용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대 두 정당이 비례대표가 한 석도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런 거 여러분 모르죠? 비례대표가 거대 정당 두 정당에서는 한 석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투표 거래를 했을 경우. 투표 거래가 뭐냐면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수로 늘어나니까 민주당에서 지역구의원은 우리를 찍어다, 정당 지지율은 정의당을 찍어줄게, 이런 투표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우파 소수 정당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뮬레이션해서 보니까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됐을 경우에 거대 두 정당은 비례대표가 영석이 돼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수표법안은 지금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여야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그 토론의 쟁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별개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이 법안이, 비례대표제 폐지 10% 의원 감축 법안이 진짜 실효성이 있게 검토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쇼를 하는 그런 행사가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 이것만 우리가 밖에서 떠든다고 공론화 한다 해서 과연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오늘의 토론의 쟁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 준연동형 법안이 과연 11월까지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을까? 그리고 28석 축소를 내년 1월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을까? 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쟁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셋째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만약의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치가 돌아가는 걸 봐서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지역구 28개 축소가 조정 합의되지 않은 채 이 준연동형 법안이 통과될 거고,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중앙선관위에서 이 유권 해석을 해서 전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내년 총선은 그대로 치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비례대표 75석으로 늘은 상태에서 지역구 253석 그대로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328석의 국회의원이 탄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이것도 하고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가서는 이게 말입니다. 지금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가 줄어든다는데 그 집권 여당 내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일부 반대하는데 과연 될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그걸 반대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권 여당에서 나중에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런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253개 지역구는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정계특위에 들어가서 우리가 18세 연령 선거 연령을 낮추는 걸 막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희망이 없어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계산 공식의 이 치명적인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고 밝혀내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그 부분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그 말씀 나눴던 복잡한 6개의 공식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 보이죠? 여기에 보이는 공식이 6개가 있습니다. 이 보니까 머리에 쥐가 내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복잡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3개 있죠.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몇 석씩 줄 것인가 하는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밑에는 4번째, 5번째, 6번째 있는 거는 그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로 6개로 나눈 그 권역별로 어떻게 또 나눠줄 것인가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석이 있죠. 근데 비례대표에서 75석이 있죠. 그 다음에 준연동형에서 50%를 반영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이 나와 있죠. 이 4개 숫자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연동형 배분 의석수를 75석에서 계산을 어떻게 정당별로 적극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그 하고 나면은 다 안 떨어져요. 첫 번째 공식을 하면은 그 짝투리가 남을 경우가 있어요. 75석 중에 30석만 결정이 되고 45석이 남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 남았을 경우에는 두 번째 공식을 가지고 또 계산해서 추가로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은 이거 계산 또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75석밖에 없는데 비례대표로 나눠줄 의수가 100석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더 많이 나올 경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적용하는 공식이 세 번째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정당에 주어진 비례대표 의석수 갖고 권역별로 6개 권역별로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투표하는 그 정당 지지율이 평균 지지율일 뿐이지 그 권역별로 가면은 그 지지율이 또 달라요. 그리고 그 권역마다 당선된 국회의원 숫자가 어떤 데는 우리 당이 10석도 되고 어떤 데는 20석도 되고 어떤 데는 2석도 되고 이렇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산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권역별로 가서 계산을 6번씩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보면서 진짜 머리 지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 대목에서 우리 발전님께서 심상정 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별 계산 공식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이걸 더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했는지 진짜 그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공식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공식을 이렇게 오류가 2개가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오류가 뭐냐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간단한 사례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하는데 300명에 여러분 이거 보지 말고 저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연동형의 개념이 뭐냐면요. 300명 국회의원이 있죠. 그런데 10%를 정당 지지를 받으면 몇 명이에요? 30명이죠. 30명인데 소수 정당이 10명밖에 국회의원을 못 냈어요. 그러면 20명이 안 되잖아요. 그 20명을 채워주자는 게 그게 연동형이에요. 이해되시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준연동형은 뭐냐? 50%만 연동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명에 50%면 얼마예요? 150명. 그게 그래서 2로 나누는 게 뒤에서 그건데 300명의 반이가 150명의 정당 지지율을 10% 하면은 몇 명이에요? 15명이 안 돼요. 그래서 15명을 채워주는데 지금 소수 정당이
5석밖에 못 얻었다. 그럼 10석을 채주자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15석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꼼수가 있어요. 저 보세요. 지금 현재 법안에 있는 공식을 하면은 300명 곱하기 정당 지지율, 그리고 지역 당선 인수를 먼저 빼고, 그리고 나누기 2 했는데 사실 곱하기 0.5랑 같은 거예요. 저는 곱하기 0.5를 합니다. 그렇게 계산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공식은 밑에 거예요. 밑에는 뭐냐면은 300 곱하기 0.5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곱하고 지역 당선인 숫자를 뒤로 빼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항상 그 지역 당선인 수의 절반만큼 더 가져가요. 그러니까 준연동형에서 채워준 숫자 플러스하고 지역 당선인 숫자의 절반 정도를 더 얻어가는 꼼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 의원수가 5명이다 아니면 10명이다 그러면은 5명의 절반이면은 3명을 더 가져가요. 10명이 나오면은 5명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10명 채워주는 그 숫자 플러스해서.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게 꼼수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이런 공식이 어디에 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가 만들어낸 공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정인태도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죠. 그래서 수정해서 보니까 이거는 속임수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거고, 그 다음 뒤에 가면은 또 이게 꼼수가 또 나오는데 말이죠. 두 번째 공식을 적용할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공식은 이제 나머지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를 계산하면은 첫 번째 배당을 예를 들어 가지고 뒤에 나오는데, 나머지를 계산하는데 첫 번째 배당을 하고 갈 때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이 지역 당선수가 많을 경우에 정당 지지율이 뒤에서 낮을 경우에는 아무리 해도 지역 비례대표 의석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소수 정당끼리만 다 가져가거든요. 소수 정당만 가져가는데, 그러면은 75석 중에 상당히 많은 의석이 남잖아요. 그걸 두 번째 공식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계산 공식을 적용하는 기준을 이 법에서는 안 뒀어요. 안 뒀다는 얘기는 나머지를 배분할 때는 거대 정당 앞에서 계산해서 하나도 못 가져간 0석이 된 정당의 비례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데, 요걸 소수 정당이 또 똑같이 나눠 가도록 계산을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결국은 이걸 계산해 보면은 한 20석에서 30석은 무조건 소수 정당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대 정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150석 이상이 나와지질 않아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다음을 가보겠습니다. 이 공식들이 워낙 복잡하고 저기해서 넘어가고, 그럼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은 어느 일당도 과반 이상을 갖기가 어렵다는 게 제 해석이고요. 설령 지역 선거에서 120석 이상의 압도적 구성을 해도 120석이면 220석에 120석이면 굉장히 많죠. 225석에서 그죠? 이렇게 나와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해 보면은 140석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0석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 투표 거래가 일어날 경우를 우리가 많이 우려를 했는데, 이 투표 거래가 일어날 경우에는 거대 정당들은 예를 들어서 90석 지역에서 90석 100석 정도 나왔는데 정당 지지율이 10% 15%밖에 안 나왔을 경우 있잖아요. 한 석도 못 가져가요.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투표 거래를 할까요? 이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다른 소수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협력 관계를 해서 정의당하고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서 제가 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투표 거래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는 5개 이상의 소수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요, 3% 이상만 정당 득표를 얻게 되면은 지역구 의석이 하나도 없어도 4석 또는 5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5%가 나오면은 8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10% 가져가면은 12석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8% 가면 12석, 10%가 되면은 무려 15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물론 여기에 지역구 의석 수가 늘어나면 또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5개 이상의 소수 정당이 난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준연동형 이 선거제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은 소수 정당, 지역구 선거 당선인 수가 적고 정당 지지율이 높은 경우에 굉장히 유리한 선거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단합해가지고 열심히 잘합시다, 뭉칩시다, 이것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이거는 고도의 전략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합시다, 뭉쳐봅시다, 이게 안 돼요. 굉장한 투매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20대 총선 결과를 준연동형 비례대표 계산 공식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테이블은요, 첫 번째 거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인 숫자를 정당별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225석으로 지금 준연동형 법안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가지고 계산한 게 밑에 거예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숫자가 늘어나지죠. 의석 숫자가 늘어나는데 심상정 의원이 언론에 발표하는 그 부분들은 기준을 조금 다르게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이 정확한 20대 국회의원을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법안으로 전환했을 때의 수치들입니다. 자, 근데 말이죠. 여기에 중요한 이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 지적하면은, 보세요. 여기 밑에 테이블 보면은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지역의석수 93석, 98석 나와 있죠. 보입니까? 네. 근데 공식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첫 번째 계산을 가지고 하면은 0석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 정의당 해가지고는 20석, 9석이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게 레이저 이게 아니라서 안 나오는가? 안 되나? 그 20석, 9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가면은 29석이 배정이 돼요. 그럼 남는 개가 46석이 남죠. 이 46석을 첫 번째 배당이 안 되었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0석을 비례만큼 가져가면은 되는데, 요게 제가 주장하는 공식을 적용했을 경우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가로는 밑에 있는 배당을 이미 다 충분히 받았는 소수 정당에게 또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줄어들어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받아갈 것은 줄어들고 대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늘어나지죠. 그래서 결과를 보세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은 119석, 118석, 밑에는 42석, 11석이 됩니다. 결국은 정현태가 주장하는 이 공식을 적용하면은 거대 정당은 유리하고 소수 정당은 불리한 계산이죠. 그런데 이게 맞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철시켜야 돼요. 이걸 관철시키지 못하면은 선거에서 그냥 의석수를 강탈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21대 총선을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1대 총선 경우를 여기는 지금 2개하고 다음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 한 4개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지역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우승하고 한 120석 하고요. 정당 지지율도 한 45%를 얻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정의당하고 투표 거래를 해서 정의당에게 한 30% 정당 지지율을 몰아줬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10%밖에 정당 지지율을 가지 않았을 경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공식 A를 적용해서, 공식 A는 지금 현재 법에 있는 공식입니다. 적용하면은 자유한국당은 131석, 더불어민주당은 91석입니다. 그 다음 민평당, 정의당에 가면은 정의당이 무려 50석을 가져가요. 그런데 공식 B, 정의태 공식을 적용하면은 자유한국당이 6석을 더 많이 가져가요. 137석이 됩니다. 비례대표 숫자도 11석에서 17석으로 늘어나집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한 석밖에 못 가져갔는데 정의태 공식을 적용하면은 4석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1번을 경우를 보면은 137석, 이게 이제 압도적 우승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130석 정도밖에 못 가져가요. 저 공식을 해도. 정의태 공식을 적용해도 140석을 넘지 못해요. 자, 그럼 두 번째 공식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제1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가반 이하를 갖고 정당 지지율을 15% 정도 아주 최소화하고 소수 우파 정당을 적극 지지했을 경우에 두 개 정당이 전부 다 투표 거래를 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을 밀고 자유한국당은 또 우파 정당을 밀고 해가지고 정의당이 35% 소수 우파 정당이 30%를 가져갔을 경우에 이 경우는 말이죠. 보세요. 공식 A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 공식 A나 B나 전부 다 비례대표 한 석도 못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은 지역 의석수에 비교해서 정당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민평당은 뭐 사실은 그렇고 정의당하고 보수우파 정당이 무려 A 공식을 적용해도 40석, B 공식을 하면은 41석 조금 더 가져가죠. 그 다음에 우파 정당도 34석에서 35석,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심각해요. 뭔 얘기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둘 다 100석 조금 넘어버려요. 그러면은 앞으로 4당 체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거대 두 개 정당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공식은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우승하고 120석도 그럽니다. 정당 지지율도 35%를 얻었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공식 A를 적용했을 때 109석, 공식 B를 적용하면 112석이 나옵니다. 근데 민주당은 130석이 되고 B를 적용하면 142석이 나와요. 그럼 이걸 이제 잘 보시면 정당 지지율이 이제 똑같은 경우인데 지역 의석수 30석이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감안했을 경우에도 30석 정도 차이가 똑같이 나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네 번째 공식을 한번 보세요. 네 번째 공식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진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120석과 정당 지지율까지도 55% 또는 50% 받았을 경우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160석 정도 가져갈 수는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도로 이렇게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선거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 정계
이 특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대응해야 될 방향인데 끝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6월 말로 끝나는 정계 투기 기간을 차라리 3, 4개월 정도 더 연장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더 불합리한 부분을 관철시키는 게 낫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내에 선거법 개혁 대책 특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은 좀 새로 구성하던가 대책 특위를 좀 전략적으로 수정을 해서 적극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법안도 이 정계의 특위 안에 들어가서 논의해야지 밖에서 이런 공론화하는 것만 갖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 지역구 28석 축소 방안을 갖고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주은연동형 비례대표 법안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이대로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했듯이 어차피 이 준연동형 법안을 막지 못할 것이라면 정계 특위안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실리를 찾는 게 더 유리할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파들의 결집으로 과반 이상의 지역 의석수와 높은 정당 지지를 얻어내는 길만이 지금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헌법 개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좋은 이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